자,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화전쟁과 한국의 대응 방안, 글로벌 통화전쟁 상황에서 혹은 어떤 통화전쟁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조금 전에 글로벌 통화전쟁 말씀드렸죠. 글로벌 통화전쟁은 잠잠해지다가 또 생길 수 있고 항상 잠재해 있는 그 요인인 거죠. 그럼 이런 글로벌 통화전쟁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한국의 고환율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미국 등 세 개 주요국이 기준금리 인하나 통화 증발 등 통화 약세화 정책을 펴면,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에선 이들 국가로부터의 자본주입이 늘어나게 돼 있죠. 저쪽에서 막 돈을 막 풀면 결국 우리 쪽으로 그 돈들이 일부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국가로부터 우리나라로 자본주입이 늘어납니다. 자본주입이 늘어나면 환율이 어떻게 되죠? 당연히 하락하죠. 그죠? 자본주입 환율이 하락합니다. 이게 일반적이죠. 그러면 이런 요인 등으로 환율 하락 압력이 높아졌을 때 한국이 경상수지 흑조기조 유지를 위해서 고환율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환율 하락 압력이 높아졌을 때 그 하락 압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방안, 이렇게 해서 그대로 두면 환율이 떨어질 때 다시 환율을 올리는, 고환율을 유도할 수 있는 그 방안으로는요, 크게 다음에 4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해외 투자를 독려하는 방법, 두 번째가 양적 완화를 실시하는 방법, 세 번째로 토빈세를 도입하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로 외환보유고 쌓기를 하는 방법, 이 4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각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 투자 독려. 좋은 방안일까요? 자, 해외 투자. 제가 말한 해외 투자는, 여기서 말한 해외 투자는 해외 직접 투자. 제가 이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해외 직접 투자의 개념. 그다음에 해외 증권 투자. 이걸 합쳐서 해외 투자라고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어를 제가 그렇게 쓰겠습니다. 해외 투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자본 유출이 많아지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한다. 또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증권 투자자들이 해외 증권 투자를 많이 한다 하게 되면, 그럼 자본 유출이 많아지니까 자본 유출이 많아지는 만큼 외환 수요는 늘어나죠. 자, 그러면 외환 수요가 늘어나면 이제 환율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글로벌 통화전쟁 상황에서 자본이 많이 유입돼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 한 표는 들어오지만 다시 우리가 이쪽으로 자본 유출을 시킬 수 있으니까, 상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해외 투자 동료도 고환율을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 해외 투자할 때 리스크 누가 부담하죠? 우리나라 기업이나 아니면 주식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를 해요. 해외 투자할 때 리스크는 누가 부담합니까? 우리가 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간 투자자가 리스크를 부담하는데, 그런 해외 투자를 정부가 억지로 늘릴 수 있을까요? 뭐 코끼리 발로 차듯이 막 나가라고 이렇게 칠 수 있을까요? 억지로 나가라고? 안 되잖아요. 그죠? 리스크를 민간이 지고 있는데, 정부가 왜 민간 보고서 리스크적인 민간 보고 무조건 나가라고 막 들이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유인책을 제시할 수는 있겠죠. 유인책을 제시하더라도 단시일 내에 원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는 어렵죠. 그죠? 아무리 유인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부담을 하는데,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누가 어느 정도 약간의 유인책으로 누가 이렇게 막 나가겠으며, 또 막 대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확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대폭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해외 투자 동료는 고환율을 유도함에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글로벌 통화전쟁 상황에서 말하자면 외국 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이 해외 투자 동료를 가지고 그것을 막아낼 수는 없는 거죠. 상쇄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양적 완화입니다. 양적 완화. QE죠. Quantitative Easing이라고 그러죠. 양적 완화. 양적 완화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중앙은행이 그 상황이나 경로 또는 대상 등의 측면에서, 하여튼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건 통상적인 공개시장 조작의 틀을 벗어나서 채권을 대규모로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하죠. 공개시장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게 결국은 그 중앙은행이 국채나 통화조절체를 그 채권유통시장에서 통화량을 예를 들어서 번원 통화를 늘리고 싶다, 통화를 늘리고 싶다 그럴 때는 이걸 사주는 거죠. 그럼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나 통화조절체를 중앙은행이 사주게 되면 사주면서 돈을 내서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번원 통화를 공급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통화량을 늘리는 방식. 그러니까 공개시장 조작이 이런 거죠. 또 반대로 통화량을 줄이고 싶을 때는 거꾸로 중앙은행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국채나 통화조절체를 파는 거죠. 민간한테 팔면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돈을 이쪽으로 그 중앙은행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민간 쪽에서는 비예금 민간, 비은행 민간 쪽에서는 통화량이 줄죠. 네, 줄게 되는 거죠. 이런 그 공개시장 조작을 하고 틀 자체는 유사한데 상황이나 경로와 대상 등의 측면에서 그 통상적인 틀을 벗어나서 그 채권을 대규모로 매입하는 걸 우리가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어떤 상황에서 이 양적 완화를 쓰냐면요. 제가 그 몇 달 전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을 때, 이럴 때, 그리고 또 기준금리를 중앙은행이 적용하는 금리, 중앙은행이 그 대출을 해주거나 뭐 흔히 말하는 RP 거래를 하거나 할 때 중앙은행이 적용하는 금리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적용하는 금리가 기준금리죠. 이런 기준금리를 0%대로 낮춰도 0%에 가깝게 낮춰도 그 원래대로 하면 중앙은행이 아주 싸게 그 중앙은행 돈을 빌려준다 그러면 예금은행들이 그거 많이 줘라고 좋아하면서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받아갖고 자기들은 거기 마진 붙여서 기업들한테 대출해주고 하는 건데 예금은행들이 안 받아가요. 왜? 이런 상황에서는 예금은행들도 그거 아무리 0%로 줘도 우리가 지금 대출해줄 만한 기업들이 지금 없어. 괜히 잘못 대출해주게 되면 우리 손실 봐 해가지고 안 가져가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원래 국채나 통화조절체 대상으로 공개시장 조작할 때도 이렇게 입찰 붙여서 이렇게 사들이거든요. 사들이는데 그래도 그 반응이 미지근해. 0%대로 낮춰도 비싸게 사준다 그래도 그런 경우에 어떡합니까? 이렇게 통상적인 통화조절 수단으로는 번호 통화를 대폭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하는 게 양적 완화입니다. 네, 제가 좀 아까 비켜드려야 되겠죠. 네.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다음, 경로. 공개 입찰을 통한 적용금리 결정 등 통상적인 공개시장 조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간 보유 기존채권을 매입합니다. 입찰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무조건 니네가 갖고 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양적 완화입니다. 경로도 다릅니다. 경로가 달라요. 예. 다음, 매입 대상 채권이 달라지는 겁니다. 통상적 대상은 국채나 통화조절체거든요. 통화조절체인데 여기에 국화시키지 않고 각종 채권들을 다 중앙은행에 매입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회사채까지도 매입합니다. 회사채까지. 민간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원래 중앙은행은 중앙은행도 하나의 기업이잖아요. 기업이라면 손해보면 안 되니까 리스크 없는 채권을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채나 통화조절체처럼 자기가 발행한 거죠. 자기가 발행한 통화조절체죠. 중앙은행이. 예. 국채나 통화조절체처럼 리스크가 없는 채권을 가지고 사들였다가 또 팔았다 이렇게 해야 중앙은행이 리스크를 안질 수 있는데요. 민간 회사채를 중앙은행이 매입했다 그러면 민간 회사가 예컨대 부도가 난다거나 하게 되면 중앙이 손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이런 민간 회사채 같은 것은 매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적 완화 국면에서는 이제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민간 회사채까지도 애지간하면 어느 정도의信用도가 있으면 다 매입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막 돈을 마구 푸는 겁니다. 그래서 양적인 거죠, 양적. 양이란 말은 아마 이 대규모를 강조하기 위해서 퀀터터티브라는 표현을 이제 붙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규모도 그렇습니다. 통상적 수준을 뛰어넘는 엄청난 규모로 번원 통화를 대폭 증액시키는 이런 방식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가 크다, 즉 양이 많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이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어느 분이 처음 쓰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없던 경제 용어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무렵에 이 양적 완화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요. 제가 그 이전에는 이런 표현들을 몰랐었거든요. 아마 그 이전엔 경제학계에서 이 표현을 쓰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규모가 크다, 양이 많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앞에다가 양적, quantitative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이게 양적 완화입니다. 자, 이 양적 완화가 그 나라에서 환율을 상승시키는 일반적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적 완화를 합니다. 그러면 본원 화폐 총액을 대폭 늘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시장에서는 유동자산 총액이 늘어나면서 제 예전 강의를 들은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고요. 지금 들은 분들은 이제 본원 통화량을 많이 늘리면 그 통화량이 늘어나잖아요.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자금 시장에서 자금 공급이 많아지니까 시장 금리가 낮아집니다. 기준 금리가 아니라 시장 금리가 낮아집니다. 시장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선 지금 시장 금리가 시중 금리가 낮아졌는데 저쪽 나라 해외 금리 수준은 그대로니까 그 금리 수준에 비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해외 금리 수준은 높아진 거죠. 그렇죠? 우리 쪽이 낮아진 거니까 바깥의 금리 수준, 바깥의 해외의 시중 금리죠. 바깥의 시중 금리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유리할까요? 금리 투자자가.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이른바 캐리 트레이드가 유발됩니다. 캐리 트레이드가 뭐냐면요. 캐리 트레이드.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 자, 우리가 지금 금리가 낮습니다. 그러면 싼 금리로 돈을 빌립니다. 그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외화로 바꿔가지고 금리가 높은 나라에 가서 돈을 빌려줍니다. 바로 이런 거죠. 캐리 트레이드. 이게 캐리 트레이드입니다.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 차입한 돈을, 금리가 높은 나라.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가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가 낮아졌죠. 시중 금리가. 그러면 여전히 양적 완화를 하지 않은 나라들이 있다고 치면 그 나라들은 금리가 높으니까 그쪽 나라로, 금리가 높은 나라로 가져가서 빌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 차익이 생기잖아요. 제가 빌려온 이자는 요만큼이고 빌려줄 때 이자는 이만큼이니까 이 차익을 우리가 포지티브 캐리라고 합니다. 캐리. 여러분, 캐리 그러면요, 그냥 일반 영어에서 찾으면은, 이동하다, 들고 가다, 그죠. 캐리, 들고 가다. 안 그러면 진이다, 이제 이런 정도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여기서 캐리는 동사가 아닙니다. 그 동사가 아니고, 이 금리 차익입니다. 금리 차익을 캐리라고 합니다. 만약에 금리 차익에 손해를 본다 그러면 네거티브 캐리가 되겠죠. 이때 캐리 트레이드 할 때 캐리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 차입한 돈을 금리가 높은 나라로 가져가서 대여해 포지티브 캐리를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자본 거래를 우리가 캐리 트레이드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쪽 나라에서 양적 완화를 대대적으로 하게 되면 이쪽 나라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캐리 트레이드가 발생합니다. 유발됩니다. 캐리 트레이드가. 자, 이렇게 캐리 트레이드가 유발되고 또 국제 투자자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적 완화에 따라서 국내 통화의 대외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죠. 당연하죠. 우리나라가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통화는 약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국제 투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에 투자하면은 환차 손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내 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환차손 때문에 투자 수익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국내 돈으로, 원화로는 수익이 좀 생기더라도 나중에 환율까지 계산하게 되면 별 재미가 없어. 이런 경우에 이런 종목의 보기를 기피하죠. 그러니까 국제 투자자들은 쉽게 말하면 한국에 투자하는 걸 기피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리 트레이드로 자본은 빠져나가고요. 자본 유출이 되고 그 다음에 국제 투자자들은 한국에 많이 안 들어오고 하게 되면 환율은 어떻게 되죠? 이제 다 아시잖아요. 환율은 자본 유출, 아까 말씀드린 캐리 트레이드로 자본 유출이 증가하고 반대로 국제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를 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본 유입은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외환 수요는 증가하고 외환 공급은 감소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환율이 당연히 상승하는 거죠. 이 메커니즘으로 환율이 상승하는 겁니다. 양적 완화는 이 메커니즘으로 양적 완화를 한 나라 입장에서 본 환율을 상승시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현 상황에서는 양적 완화를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한국 경제는 아직 유동성 함정에까지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양적 완화라는 것은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을 때 일종의 비상수단으로 쓴 것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아직 한국 경제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예. 그죠? 그 다음, 그리고 이 본원 통화를 본원 통화량을 조절해가지고 그게 외환 수급까지 가려고 그러면 그 경로가 길죠. 외환 시장에 직접 미치는 그 효과는 적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본원 통화량이 외환 수급에 미치는 효과는 간접적인 거죠. 한국이 돈을 풀었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어떤 경로를 거쳐야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돈 푼 행위가 직접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외환 보이고 쌓기처럼 중앙은행이 직접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그 달러를 사들인다 그러면 그건 바로 외환 시장에 그 작용을 하는 거지만 양적 완화는 이게 외환 시장까지 가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언제 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기의 효과를 보려면 그러면 이 양적 완화로 소기의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증가폭을 엄청나게 크게 해야 됩니다. 조금 해가지고는 간의 기별도 안 갑니다. 외환 시장이랑 간의 기별이 안 가고 기별이 가게 하려면 정말로 왕창 해야 되는 거죠. 왕창 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크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지 않은 경제에다가 양적 완화 명목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풀면 어떻게 될까요?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지 않은 경제에 본원 통화를 왕창 풀었다. 양적 완화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유동성 과잉이 되는 거죠. 자산 총액이 과다해지는 거죠. 그러면 유동산 총액이 과다해지게 되면 당연히 버블이 발생하는 거죠. 버블이 발생하죠. 유동성 과잉으로 버블이 발생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플레이션이나 신용위기, 금융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나 신용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으면 신용위기가 발생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 집값이 문제되고 있잖아요. 집값 상승이 문제되고 있는데요. 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우려도 있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한국이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부적절합니다. 요즘에도 한국도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소수지만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계시지만 제 견해로는 부적절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환율 유도를 위해서 한국이 현 상황에서 고환율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때 고환율 유도를 위해서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 아닙니다. 부적절합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해 주십시오.